안녕하세요. 프램프씨입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일본에 있는 전국의 도쿄올림픽 카운트다운 시계가 다 멈췄습니다. 올림픽 연기에 대한 경제적 손실 계산과 수습에 일본 전역이 깊은 수렁에 빠진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이 와중에 지금 일본 정부는 IOC와의 본격적인 싸움에 돌입했는데요. 그동안 먼저 손을 드는 쪽이 누구인가가 중요했는데 결국 아베가 IOC에 전화를 해서 연기 요청을 하고 IOC가 4주 동안 의견을 검토하는 형식으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일본이 손해를 고스란히 뒤집어쓰고 모든 것을 책임져야 하는 상황이 되어버린 거죠. 그러다 보니 일본 언론에서 IOC를 비난하는 여론전을 시작했습니다. 대표적인 친아베 신문인 마이니치는 오늘자 신문에서 막대한 추가 비용은 누가 부담하는가, IOC를 보호하는 불평등 조약이 문제이다 라는 헤드라인으로 모든 책임을 IOC에 미루는 기사를 실었습니다. 그동안 IOC가 계속 결정을 미루고 있다가 노르웨이, 브라질, 캐나다, 호주까지 참가를 보류하는 사태를 만들었다는 거죠. 출전 선수 관리를 하고 있는 IOC가 지금까지 선수 선발이 57%만 진행이 될 뿐이고 모든 것이 꼬여버린 상황인데도 무책임하게 방관하는 바람에 올림픽 준비에 심각한 영향을 미쳤다고 하고 있습니다. IOC는 전 세계에서 결론을 내려달라고 강요를 받다가 미국 MBC가 미국 프로풋볼 시기가 겹치지 않으면 1년 연기에 찬성한다는 의견을 받고 겨우 움직이기 시작했다고 강력하게 비난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IOC가 아무런 결정을 내리지도 못하고 있고 출전 선수들이 피해를 입는 상황에서 일본이 먼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나섰다는 거죠. 아베가 먼저 희생을 하는 솔선수범 지도자라는 말도 안 되는 논리입니다. 결국 이렇게 여론전을 시작하면서 IOC와 한판 붙을 수밖에 없는 것은 모든 경제적인 손실을 일본이 감당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대회가 연기되더라도 IOC와 미국 MBC는 보험 처리가 돼서 실제적인 손해는 거의 없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연례 보고서에 의하면 IOC는 취소 보험료로 2016년 리우올림픽은 1440만 달러, 173억 원, 2018년 평창올림픽은 1280만 달러, 153억 원을 지불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도쿄올림픽 보험료는 더 높을 것이기 때문에 AP의 보도대로 보험회사가 상당한 손실 비용을 IOC에 지불해야 하는 상황이라는 거죠. 미국 MBC도 2014년부터 2020년까지 4번의 올림픽 중계권료로 IOC에 43억 8천만 달러, 5조 원을 지불한 상태지만 보험에 들어있기 때문에 경제적인 손실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에 일본은 아베의 말도 안 되는 도박으로 아무런 손해배상도 받지 못하게 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반적으로는 IOC가 올림픽 중지를 권고할 경우 개최국은 보험사에 보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일본 올림픽위원회는 2020년 올림픽 개최 도시를 입후보하는 과정에서 IOC에 올림픽 개최로 손실이 발생할 경우 이를 우선 도쿄가 보충하고 도쿄 차원에서 손실이 보충이 불가능하다면 일본 정부가 이를 책임지기로 한 것입니다. 또 IOC와 도쿄올림픽 개최 계약을 맺으면서 보상 및 손해배상 청구 권리를 포기한다는 내용을 계약서에 명시하기도 했습니다. 올림픽 개최 취소로 인한 손실을 도쿄와 일본 정부가 모두 떠안아야 하는 상황인 거죠. 이 모든 것이 아베가 벌린 일입니다. 부흥올림픽, 평화올림픽이네 하면서 말이죠. 이렇게 계약을 해놓고 모든 책임을 다 져야 하기 때문에 그동안 IOC와 기싸움을 계속해온 것입니다. 결국 이렇게 내부적으로 검토를 마친 상태에서 아베가 먼저 손을 들고 말았습니다. 아베는 당연히 자신의 책임을 모면하기 위해 일단 타겟을 IOC로 잡은 것입니다. 최대한 압박을 해서 일부 책임을 지게 해 비용을 충당하려는 의도도 있고 일본 국민들의 비난을 IOC에게로 돌리려는 생각인 거죠. 원래 아베가 잘하는 것이 한국을 때려서 지지도를 높이고 책임을 피하는 잔머리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IOC도 만만하지 않습니다. 아베의 잔머리에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있습니다. 크레이그 리디 영국 IOC 위원은 AFP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만약 내년 여름에 개최하지 못할 경우 벚꽃이 피는 5월경에 열릴 수도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추가 비용 부담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이제 협상이 시작될 것입니다. IOC와 도쿄 조직위원회와 협의에 따라서 진행될 것입니다. 그러나 IOC는 이미 상당한 비용 추가를 했습니다 라고 단호하게 추가 부담은 없을 것을 말했습니다. 로이터 통신에 의하면 아베와 토마스 바흐 위원장과의 전화회담에서 비용 부담에 대해서는 논의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IOC도 일본의 속셈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결코 경제적인 부담을 나누려고 하지 않는 거죠.
결국 일본 정부는 모든 경제적인 손실을 안고 가야 하고 뒷수습을 다 감당해야 합니다. 영국 언론에서는 연기로 인한 경제적인 손실이 수천억엔 규모로 추정이 되지만 상상할 수 없는 추가 비용이 나올 것이라고 보도되었습니다. 선수촌 아파트 경우처럼 손해배상으로 지불해야 하는 경우 등 예상을 할 수 없는 손해가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연기 결정이 취소 못지않게 경제적인 손실이 엄청날 것이라고 후속 보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차피 되지도 않을 싸움을 IOC에 걸고 있는 아베는 이제부터 지옥 같은 하루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제 명을 살 수 있을까요? 미 해병대가 고강도 구조 개편안을 내놨습니다. 모든 전차부대가 사라지고 포병과 헬기 부대도 대폭 감축될 예정이라는 소식입니다. 미 해병대가 2030년까지 추진되는 고강도 구조 개편안을 조만간 발표할 것이며 여기에는 전차부대 해체와 대규모 병력 감축 등이 포함된다고 제인스 360이 현지 시각 24일 보도했습니다. 제인스와 아미 리코그네이션 등이 보도한 내용을 종합하면 미 해병대는 오는 2030년까지 현행 18만 9천 명 체제에서 17만 명 체제로 약 2만여 명이 감축이 되는데요. 이에 따라 보병대대는 현행 24개에서 21개로, 포병대대는 현행 21개에서 5개로 감축이 되고 전차중대는 현행 7개 중대 모두가 해체됩니다. 해병항공단도 대대적인 변화가 예고됐습니다. AH-1Z 바이퍼 공격 헬기, 그리고 CH-53K 대형 수송 헬기와 MV-21B 오스프리 강습 헬기 숫자는 대폭 줄어들고 항공기 16대로 운행되던 현행 비행대 편제도 10대로 감소될 예정입니다. 미 해병대는 이와 같은 대대적인 구조 개편과 감축을 추진하는 대신 네메시스 프로그램으로 획득될 예정인 로그파이어스와 같은 미사일 전력을 대폭 강화할 예정인데요. 앞서 언급한 전력 감축으로 절약되는 예산은 모두 네메시스 프로그램을 위한 C-230J 수송기 추가 구매, 로그스피어스 시스템 조기 전력화, 무기 구매 등에 집중 투입될 예정입니다. 미 해병대가 이번 구조 개편을 통해서 전통적인 상륙작전 수행 능력을 사실상 포기함에 따라서 향후 미 해군의 상륙함 건함 계획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는데요. 상륙작전 시 상륙함과 항공전력 대부분을 미군에 의존하고 있는 한국 해병대에 비상이 걸리게 생겼습니다. 지금 여기 보이는 미 해병대 M1 전차, 이거 이제 앞으로는 볼 수 없게 됐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미 해병대가 선봉에 서서 어느 지역을 점령하는 이런 일도 볼 수 없게 됐습니다. 지금은 아니지만 그 제임스 매티스 전 미국 국방부 장관이죠. 그분이 이라크 전쟁에서 해병대 1사단 사단장으로서 바그다드를 가장 먼저 점령했던 그런 지휘관인데, 이제 해병대는 그런 일을 하지 않겠다라는 선언을 한 겁니다. 그리고 노르망디 상륙작전 또는 인천 상륙작전, 이런 상륙작전 안 하겠다라는 겁니다. 전차부대를 전부 다 없앴어요. 이제 미 해병대 앞으로 탱크가 없습니다. 그냥 장갑차 이런 것들만 가지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포병도 필요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포병이 기존에 21개 대대가 있었는데 그 중에서 16개 대대를 없애버리고 5개 대대만 놔두고 다 없앤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주 기본적인 포병대대만 놔두겠다는 것이죠. 그리고 전투대대도 상당 부분 감축을 하는데, 그러면서 이제 네메시스 프로그램, 로그파이어스 이런 것들인데 뭐냐면은 도서지역을 기습 점령하든지 그렇게 해가지고 차량 수송형, 그러니까 이제 지금 차세대 험비 이런 차량에다가 지대함 미사일을 장착을 하죠. 그렇게 해서 도서지역에다가 기지를 만들어서, 순간적인 기지를 만들어서 지상을 타격하고 또는 함정을 타격하고, 이런 일들을 하는 게 이제 네메시스 프로그램인데, 이 네메시스 프로그램에 집중하겠다 이런 거예요. 그러면서 자신들의 비행대, 그러니까 공중 강습, 해병대는 해안을 통해서 돌격 상륙하는 그런 수륙 양용 장갑차를 통해서 돌격 상륙하는 그런 팀도 있고, 또 적진 후방에 수직 상륙, 그러니까 공중 강습하는 부대도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공중 강습하는 오스프리라든지 킹스텔리온 헬기라든지 이런 것들을 대폭 감축한다는 거예요. 또 그들을 엄호하는 바이퍼 공격 헬기도 대폭 감축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그들이 운영하고 있는 수프 호넷 전투기, 이런 항공모함 비행단, 이런 것들이 한 개 대대에 16대인데 그 10대로 감축하겠다. 그래서 비행 대대 편제는 그대로 놔두지만 거기에 들어가는
전투기 숫자를 왕창 줄이겠다. 그러면서 이제 그 전투기는 지금 F-35B가 될 겁니다. 그래서 전투기의 능력이 강해지니까 그렇게 많은 전투기 이제 필요 없다라는 판단을 하면서 이렇게 절감된 예산 그리고 절감된 병력 이걸 가지고 네메시스 프로그램 같은 이런 새로운 작전 개념에다가 집어넣겠다. 그런데 이 새로운 작전 개념이 뭐냐? 이제 상륙작전 안 하겠다. 그리고 지상 진공작전 안 하겠다. 이겁니다 지금.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우리 한국 해병대는 좀 큰일 난 것이죠. 왜냐? 한국 해병대는 미 해병대하고 미 3 해병 원정군하고 같이 작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쟁이 나면 평양이 있으면 평양을 공격하는 이제 원투펀치가 있는데 이 하나의 펀치는 우리 7군단이죠. 그리고 또 하나의 펀치는 미 해병 3 원정군과 우리 한국 해병 1사단이에요. 이렇게 해서 두 개의 쌍펀치가 이제 양쪽에서 평양을 때리는 게 우리 원투펀치인데 이 중에서 미 해병대가 그걸 안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한국 해병대가 훨씬 더 강한 전력을 갖든지 아니면 한국 해병대의 성격조차도 완전히 바꾸든지 이제 이렇게 가야 되는 것이고 또 중요한 것은 우리 한국 해병대 한개사단, 1사단, 2사단 이런 것들을 상륙시키는 상륙함의 대부분 전력들이 사세보에 있는 미국의 상륙함들이 와서 실어주는데 이제 이렇게 미국의 상륙 전력이 대폭 줄어들게 되면 미국의 상륙함이 앞으로는 없어지겠죠. 이렇게 많이 필요하지 않게 되겠죠. 그러면 우리는 그러면 상륙함을 우리가 스스로 더 많이 만들어야 되냐? 아니면은 우리도 이제 상륙작전 이게 의미가 없어지냐? 그래서 우리도 해병대를 근본적으로 지금 재조정해야 될 필요성이 생겼다. 왜냐? 한국 해병대는 반드시 미국 해병과 연합작전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지금 양성이 되어 왔기 때문에 이 연합작전하는 한 축이 아예 지금 작전 개념 자체를 바꾸고 전력 구성 전체를 바꾸기 때문에 우리도 지금 뭔가 대책을 세워야 되는 이런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 사건 같으면 제가 이렇게 그냥 단순히 브리핑할 게 아니고 정말 앞으로 어떤 식으로 변화될 것인가 그리고 우리는 어떤 식으로 변화되어야 하는가 그리고 우리에게는 무슨 문제가 발생하는가 이런 것들을 심층 분석을 통해서 특집으로 제가 상세하게 분석해서 한국 해병 앞으로 어떻게 되어야 하나 이런 것들을 한번 분석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뉴스가 일부 언론을 통해서 나왔는데 우리 국방부 그리고 해병대 사령부가 정말 심각하게 지금 다뤄야 할 뉴스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러시아가 오는 2027년 진수를 목표로 차세대 핵 잠수함을 개발 중이며 이 잠수함은 기존의 모든 잠수함을 압도하는 성능을 가질 것이라는 소식입니다. 러시아가 미국의 수중 전력을 압도할 수 있는 일명 허스키급 5세대 핵 잠수함을 개발 중이고 이 잠수함은 오는 2027년께 모습을 드러낼 것이라고 러시아 군사 전문 매체인 가제타가 현지 시각 23일 보도했습니다. 두 가지 유형으로 개발 중인 허스키급은 수중 배수량 13,000톤급의 대형 원자력 잠수함으로 자동화가 대폭 도입되어서 승조원이 90명으로 줄고 현재 배치 중인 야센급 잠수함보다 대폭 강화된 성능을 갖추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유형 1의 허스키급은 적의 잠수함을 잡는 헌터킬러 임무용으로 개발이 되고 유형 2의 허스키급은 지르콘 극초음속 순항미사일로 무장을 해서 적의 항공모함과 수상함을 공격하는 임무를 맡을 예정입니다. 러시아가 밝힌 이 허스키급의 목표 성능은 이 사실이라면 정말 가공할 수준입니다. 최대 자망 심도는 현행 잠수함들의 2배가 넘는 1000m 이상이고 발사 시에 소음이 전혀 발생하지 않는 새로운 어뢰 발사관을 이용해서 1000m 아래의 수심에서 각종 무장을 발사할 예정입니다. 신형 음향급 스타일과 스텔스 설계로 미국의 버지니아급이나 시울프급의 센서에 탐지되지 않고 고성능 센서를 이용해서 깊은 수심에서 적을 일방적으로 식별하고 추적해서 공격할 수 있다는 것이 러시아 측의 주장입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러시아는 향후 10년 이내에 미국과 서방 세계가 절대 대응할 수 없는 잠수함을 갖게 되는 것인데요. 과연 러시아의 주장대로 그런 성능의 잠수함이 나올지 지켜볼 일입니다. 자, 이 CG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게 바로 이제 이 허스키급이라고 하는 그 잠수함의 CG예요. 생긴 거는 무슨 귀신고래처럼 생겼는데 이 말을 정말 사실대로 믿어줄 수 없는 것이 너무나 황당무계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단 1000m까지 자망하겠다. 무인 잠수정도 아닌 유인 잠수함이 1000m까지 자망하겠다. 이 말부터 좀 믿기 힘든 내용이 될 수 있고 그러면서 1000m에서 무장까지 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어뢰
미사일 이런 걸 저 밑에서 쏠 수 있다. 이 기본적으로 어뢰를 쏘려고 하면은 그 내부의 압력과 외부의 압력, 그러니까 외부가 바로 그 수중 아니겠습니까? 그 압력이 이제 이 변화가 돼야 되는데, 내부에 있던 잠수함 내부에 있던 어뢰가 그 엄청난 수압을 뚫고 밖으로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압력을 맞춰주는 그런 단계가 필요해요. 그런데 과연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과연 어뢰가 발사가 될 수 있을 것인지, 또 미사일은 발사가 될 수 있을 것인지, 지금 현재 어뢰를 발사할 수 있는 최대 심도는 한 350m 정도로 봐요. 그리고 작전도 그 정도에서 어뢰들이 하는데, 지금 일본이 개발한 최신 어뢰 같은 경우는 한 600m까지 내려가서 공격 행위를 할 수가 있답니다. 물론 발사는 그 위 한 350m에서 발사를 해야 되지만, 그런데 1000m까지 내려가서 작전할 수 있는 어뢰가 있다. 이거 굉장히 믿기 힘든 내용이고, 그리고 지금 미국의 버지니아나 시울프급이 한 650에서 800m까지 정도 자망을 할 수 있다고 하는데, 그것보다 훨씬 깊은 1000m까지 들어가서 작전할 수 있다. 이건 정말 믿어주기 힘들죠. 그리고 이 물은 이제 이 온도층, 매질 이런 것들이 다 달라가지고 마치 이 수중 세계가 그냥 물이니까 그냥 다 뚫려 있어서 다 들리겠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게 아니에요. 그냥 층층이 다 나누어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지금 현재 있는 이 층 아래에서 똑같은 건물인데 아래층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소리가 안 들리니까. 그런 것처럼 그냥 물인데 매질과 어떤 온도층, 조류 이런 것들에 의해서 전혀 바로 위에 있으면서도 층이 달라가지고 전혀 소리를 들을 수 없는 이런 공간들이 존재를 해요. 그렇게 해서 몇 개의 층으로 계속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러면은 자신은 수중 1000m에 있고 CF급은 미국의 CF급은 수중 600m에 있으면 서로 못 보는 겁니다. 서로 못 듣는 것이죠. 그런데 자신은 들을 수 있고 CF는 못 듣고 이렇게 한다고 하는 것인데 황당무계한 일이고, 그리고 이제 유형을 두 개로 나눠서 하나는 잠수함을 전문적으로 잡는 유형, 하나는 지르콘 같은 극초음속 미사일을 여기다가 잠대함 형식으로 넣어서 항공모함 이런 것들을 잡는 그런 전문해서 유형을 두 개로 만들겠다고 하는데, 도저히 믿어주기 힘든 그런 내용인데, 말로는 뭘 못하겠습니까? 이른바 아가리 파이터라고 하죠. 아가리 파이터 저 잘 몰랐는데 우리 그 작가가 말을 해주더군요. 아가리 파이터. 아가리 파이팅으로는 무슨 일을 못하겠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던데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동안 우리가 러시아제 무기, 중국제 무기 이렇게 보면 정말 스펙상으로 세계 최고죠. 그런데 실전에서 그게 구현이 잘 안 된다라는 맹점이 있었죠. 아마 이것도 그럴 것 같습니다. 정말 이 말로는 뭘 못하겠습니까? 세 번째 소식입니다. 러시아가 동해에서 투폴레프 95 MS 전략 폭격기와 수호이 35 전투기를 이용해서 무력 시위 비행을 실시했다는 소식입니다. 러시아 공군 소속의 투폴레프 95 MS 전략 폭격기 2대가 수호이 35S 전투기 2대의 엄호를 받으면서 24일 통해 일대에 대한 전략 초계 임무를 실시했다고 러시아 국방부가 현지 시각 24일 밝혔습니다. 이번 임무에는 하바롭스크 인근의 우크라이나 공군기지에서 이륙한 핵무기 탑재 가능 투폴레프 95 MS 전략 폭격기 2대, 그리고 블라디보스톡 인근에서 이륙한 수호이 35S 전투기 2대, 일류신 96 공중급유기 2대 등이 동원됐는데요. 일각에서 우려하는 바와 같이 카디즈 침범은 없었습니다. 러시아 국방부는 브리핑에서 전체 비행시간은 9시간이었으며 일부 초계 구간에서 일본 항공자위대의 F-15J 전투기들의 마크를 받았지만 이번 임무는 국제 규정을 철저히 준수했기 때문에 일본과의 충돌은 없었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일본은 즉각 반발했습니다. 러시아 폭격기 편대는 일본과 분쟁 중인 쿠릴 열도, 즉 북방 사계도서 지역을 비행했으며 이 과정에서 홋카이도 인근의 방공 식별구역을 침범해 일본 영공에 접근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번 초계 작전에서 엄호를 맡은 수호이 35 전투기들은 공대공 미사일 실탄을 탑재한 채 일본 영공에 접근을 해서 일본의 강한 반발을 사고 있습니다. 자, 거의 정기적으로 동해에 들어오고 있는 이 투폴레프 95 전략 폭격기죠. 이번에는 최강 제공 전투기 중에 하나인 수호이 35의 엄호를 1대1 엄호를 받으면서 이제 들어왔는데, 우리 일부 언론에는 우리 카디즈에 접근했는지 모른다라고 했지만 카디즈에 접근 안 한 것으로 저는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일본 입장에서는 굉장히 이제 문제가 됐던 것이 북방 사계도서. 그러니까 우리는 일본하고 독도 가지고 지금 해상 영토 분쟁을 하고 있는데 일본은 홋카이도 북쪽에 있는 4개 도서가 있어요. 그 4개 도서를 러일 전쟁할 때 러시아가 일본에게 전쟁 패전조로 여하튼 줬습니다. 그런데 태평양 전쟁 마치고 소련이 가져가 버렸어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협상을 해가지고 돌려달라 일본이 그러니까 소련이 러시아가 2개를 돌려주기로 했어요. 근데 일본 입장에서는 2개를 받아버리면은 나머지 2개에 대한 소유권을 포기하는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안 된다. 4개를 한꺼번에 내라. 이렇게 됐었어요. 그런데 이제 푸틴이 들어와가지고 그 2개도 못 주겠다 하고는 2개 주겠다고 한 것도 이제 취소를 시켜버렸어요. 이렇게 해서 러시아와 일본은 그 북방 사계도서에 대한 해상 영토 분쟁을 하고 있는데 그럼 일본은 이제 우리가 독도는 우리 영공이야 라고 하듯이 일본도 당연히 또 그게 또 우리 영공이야 라고 일본은 우기죠. 다만 역시 우리 독도와 마찬가지로 독도는 우리가 실효적 지배를 하고 있죠. 그런데 그 북방 사계도서는 러시아가 실효적 지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된 영공권 행사를 못하죠. 실효적 지배를 하고 있는 나라가 영공 행사를 하니까 그래서 이제 하여튼 그 지역에 이 투폴레프 95 폭격기하고 수호의 35가 이제 왔다 갔다 한 것이죠. 그러면서 홋카이도 쪽의 실제 자기 영공, 일본 영공 쪽에도 이제 접근을 한 건데 이제 이걸 두고 비난을 하는데 문제는 수호의 35가 이번 작전에서 공대공 미사일인 아처, 아주 강력한 열추적 미사일이죠. 이걸 4개 이상씩 주렁주렁 달고 왔다라는 겁니다. 이거는 여차하면 한편 붙어보겠다 이 말이거든요. 이 AA-11 아처는 굉장히 성능이 강력한 미사일이에요. 그냥 쳐다보면 그쪽으로 확 날아가는 이런 엄청난 능력의 기동성을 가지고 이 헬멧과 연동이 되기 때문에 쳐다보면 그냥 날아가 버려요. 이런 엄청난 이 단거리라고 하지만 30km 이상의 사정거리를 가진 아처 공대공 미사일을 4발 이상씩을 달고 왔다. 그럼 F-15J하고 한번 뭐 긴장 관계가 되면 쏘아버릴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을 연출을 하고 왔다. 통상적으로는 이렇게 초계 비행을 할 때는 충돌을 피하기 위해서 이렇게 과무장을 하지 않아요. 그런데 완전히 제공전투 무장을 하고 나왔다. 일본이 이제 우리하고 한번 하자는 거냐 이제 이런 상황이죠. 이렇게 해서 이제 그거 가지고 일본은 굉장히 불쾌하고 있다라는 그런 소식입니다. 자, 그런데 첫 번째 소식, 해병대 정말 충격적인데요. 우리 한국 해병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가 신인균의 국방TV를 통해서 우리 한국 해병대 어떻게 바꿔야 될 것인지, 어떤 데미지를 입을